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 서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구로구에 있는 고척 도서관에 가서 20세기 가장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가 풀어내는 우주와 시간의 비밀, 시간의 역사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쓰고 현정준이 옮겼습니다. 시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팽창하고 있는 이 우주는 언제 수축할 것인가? 시간은 거꾸로 흐를 수 있는가? 블랙홀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은하계를 방문하거나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주는 무한한가? 그 경계가 있는가? 이러한 기본적인 의문으로부터 호킹은 우주의 광대한 이론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인류 사상에 대한 비범한 공헌자에 의해 저술된 이 책은 시간과 공간의 심장부에 있는 비밀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지식으로의 가장 머나먼 원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주가 시간적으로 시초가 있는지 또 공간적으로 한정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1781년에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매우 모호한 그러나 불멸의 저작 순수이성 비판에서 광범하게 검토되었다. 그는 이런 문제를 순수이성의 이율 배반, 즉 모순이라고 불렀는데 그 까닭은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주장과 우주는 영원히 존속한다는 반대 주장이 똑같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근거는 만약 우주의 시작이 없었다면 어느 사건에도 무한히 긴 과거가 있었을 것인데 그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그 반대의 주장에 대한 그의 생각은 만약에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면 그 이전에 무한히 긴 과거가 있을 것이므로 우주는 하필이면 그 특정한 시기에 시작해야 했을까 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이 거의 정적이고 변함없는 우주를 믿던 시대에 있어서 우주의 시작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는 형이상학이나 신학에 속하는 문제다. 우리는 관측 사실을 설명하는데 우주가 영원히 존속한다는 이론이건 또는 유한한 과거에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마치 영원히 존속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론이건 그 어느 쪽도 쓸 수 있다. 그러나 1929년 에드윈 허블은 우리가 어디를 보아도 먼 은하들이 급속히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획기적인 관측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은하들이 이전에는 더 가까이 있었다는 뜻이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억 내지 200억 년 전에 이들이 정확히 같은 곳에 있었고 따라서 우주의 밀도는 무한히 컸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 발견은 마침내 우주의 시작의 문제를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셈이 되었다. 오늘날 과학자는 우주를 두 개의 기본적인 부분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으로 설명한다. 이 두 이론은 금세기 초반에 이룩된 위대한 지성의 업적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과 우주의 대역 구조를 기술한다. 즉 불과 몇 킬로미터의 구조로부터 크게는 1조 배 킬로미터의 크기, 즉 관측이 다다를 수 있는 우주의 크기에 이른다. 한편 양자역학은 극히 미소한 규모의 현상, 예컨대 1조분의 1cm를 다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두 이론은 서로 상충한다. 즉, 두 이론이 모두 성립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물리학의 주된 노력의 하나이고 또 이 책의 주제는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이론, 중력의 양자론을 찾는 것이다. 아직 그 이론을 찾지 못했고 전도가 요원할지는 모르지만 그 이론이 가져야 할 특징의 많은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빛이 극히 크지만 유한한 속도로 달린다는 사실을 1676년에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덴마크의 천문학자 올 크리스텐센 레머다. 그는 목성의 위성이 목성의 뒤로 들어가는 시각이 같은 시간 간격으로 되풀이되지 않으며 목성의 달이 일정한 속도로 돈다는 기대와 어긋남을 관측했다. 지구와 목성이 태양 둘레를 도는 데 따라 그들 사이의 거리는 달라진다. 레머는 우리가 목성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목성의 달이 가리워지는 것이 지체되어 나타나는데 유의하였다. 그는 이것이 목성의 달에서 오는 빛이 우리에게로 오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측정한 목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의 변화는 그다지 정확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얻은 빛의 속도는 초속 22만 킬로미터였는데 오늘날의 값은 초속 30만 킬로미터이다. 그렇지만 레머의 업적은 빛의 속도가 유한함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값을 측정해낸 데 있다. 이는 뉴턴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발표하기 1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그 질량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속도를 더 늘리는데 더욱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 사실상 빛의 속도에 다다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되면 질량이 무한히 커지고 질량 에너지의 동등은 무한한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통 물체는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보다 느린 속도에서 영원히 한정된다. 오직 본래 질량이 없는 빛이나 또는 다른 파동만이 빛의 속도를 가질 수 있다. 이해 못지않게 놀라운 것은 상대성 이론이 공간과 시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혁신한 데 있다. 뉴턴의 이론에서 빛이 한 곳에서 딴 곳으로 진행할 때 이에 소요된 시간은 관측자가 달라도 같은 값이 되지만 빛이 진행한 거리에 대해서는 그 값이 다르다. 빛의 속도란 진행한 거리를 소요시간으로 나눈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빛의 속도는 관측자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은하가 근대식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수천억 개의 은하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개개의 은하는 그 자체가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은하에 사는 사람이 우리 은하를 보았다면 우리가 보는 것과 비슷하게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는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고 천천히 돌고 있는 은하 속에 살고 있다. 나선의 팔을 이루는 별들은 은하 중심 둘레를 수억 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다. 우리의 태양은 하나의 나선의 팔의 안쪽 가장자리에 가까운 보통 크기의 노란 별에 지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프톨레마이오스가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멀리도 걸어온 셈이다. 우주의 이러한 성질은 뉴턴의 만유인력 이론으로 19세기나 18세기 또는 17세기 말에 어느 때라도 예언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지 우주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20세기 초엽까지 지지되어 왔던 것이다.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마저도 우주는 정지해야 한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론을 수정하여 이른바 우주 상수를 방정식 속에 삽입하여 정지 우주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반중력을 도입한 셈인데 이 힘은 여느 힘과는 달리 어떤 근원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구조 자체 안에 심어놓은 것이다. 그는 시공간이 본래 팽창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우주 안의 모든 물질의 인력을 정확하게 상쇄하여 정지 우주가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오직 한 사람만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은 러시아의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인 알렉산드르 프리드만이었다. 그는 아인슈타인이나 다른 물리학자들이 비정지 우주에 관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언을 회피할 방법을 찾고 있던 가운데 이 예언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블랙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해하려면 우선 별의 일생에 관해서 알아야만 한다. 별은 엄청난 양의 기체, 대부분이 수소인 자체의 중력으로 스스로 수축할 때 형성된다. 수축할수록 기체의 분자는 더욱 빈번하게 또 더욱 큰 속도로 서로 부딪힌다. 즉, 기체가 뜨거워진다. 드디어는 기체가 너무 뜨거워서 수소 원자가 충돌할 때 서로 튕겨나가는 대신 서로 붙어서 헬륨을 만들기에 이른다. 마치 통제된 수소폭탄의 폭발과 같은 이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이 별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찬드라세카르는 베타 원리가 그의 한계를 넘는 별이 중력 붕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증명하였지만 이러한 별이 어떻게 되는지를 1939년에 처음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 구명한 사람은 미국의 젊은 과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였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의 망원경으로 가능한 관측적 결과는 없을 것으로 시사하였다. 그 후 2차 대전이 일어났고 오펜하이머 자신은 원자탄 제조 계획에 깊이 관련을 갖게 되었다. 오펜하이머의 연구로부터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묘상은 다음과 같다. 즉, 별의 중력장은 시공간 속의 빛의 경로를 별이 없었을 때의 경로와 다르게 만든다. 광추면 꼭지점에서 발사된 빛이 시공간에서 따르는 경로가 나타내는 공유면은 별의 표면 가까이에서 조금 안쪽으로 기울어진다. 이것은 일식때 먼 별에서 오는 빛이 구부러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별이 수축함에 따라 그 표면의 중력장은 더 강해지고 광추면은 안쪽으로 더 기울어진다. 이 때문에 별에서 나오는 빛은 더욱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지고 빛은 멀리 떨어진 관측자에게 더 어둡고 더 붉게 보인다. 마침내 별이 어느 한계 반경으로 줄어들면 표면의 중력장은 매우 강해지기 때문에 광추면이 너무 기울어져서 빛은 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보다 빨리 달리는 물체는 없다. 그래서 빛이 벗어날 수 없다면 다른 어떤 것도 벗어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중력에 의해 끌려 되돌아온다. 그래서 별을 벗어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측자에게 도달할 수 없는 사건의 집합, 즉 시공간의 구역이 생긴다. 이 구역이 우리가 말하는 블랙홀이다. 만일
블랙홀이 엔트로피를 가진다면 이는 또 온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온도의 물체는 특정한 율로 복사를 발사해야 할 것이다. 부젓가락을 불에 달구면 붉게 뜨거워져서 빛을 낸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한다. 그러나 저온의 물체도 복사를 내고 있는데 복사의 양이 적어서 보통 느껴지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블랙홀도 복사를 방출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정의에 따르면 블랙홀은 아무것도 방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의 넓이는 그 엔트로피로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1972년 나는 브랜든 카터와 미국의 동료 짐 바딘과 함께 쓴 논문에서 엔트로피와 사건의 지평선의 넓이 사이에는 많은 유사성이 있으나 겉보기에 치명적인 이러한 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논문을 쓰면서 나는 베켄슈타인이 사건의 지평선의 넓이가 늘어난다는 내 발견을 잘못 쓰고 있다고 느낀 언짢은 감정이 그 동기의 일부가 되었음을 실토해야 하겠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옳았음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확실히 그도 예상치 않던 방식으로 밝혀진 것이다. 블랙홀의 복사라는 아이디어는 금색의 위대한 두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모두에 본질적으로 의존한 예언의 최초의 실례가 되었다. 이것은 종래의 관점을 뒤엎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반박을 불러일으켰다. 어떻게 블랙홀이 무엇을 방출할 수 있을까? 내가 옥스퍼드에서 가까운 러더퍼드 애플턴 연구소의 회의에서 내 계산 결과를 발표했을 때 나는 전반적으로 회의적 태도에 당면했었다. 내 발표가 끝나자 의장이던 런던 킹스 대학의 존 테일러는 이것은 모두 넌센스라고 선언했다. 그는 그런 취지의 논문까지 썼다. 그러나 결국 존 테일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도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관한 다음 아이디어들이 옳다면 블랙홀은 고온의 물체처럼 복사를 내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시적 블랙홀을 아직도 찾아내지 못했지만 만약에 찾아냈다면 그것은 모든 감마선과 X선을 복사할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상당히 일반적인 동의가 얻어진 셈이다. 1970년대를 통해서 줄곧 나는 블랙홀을 연구하는 데 치중했었다. 그러나 1981년에 와서 바티칸의 예수회가 조직한 우주론에 관한 학회에 내가 참석했을 때 우주의 기원과 숙명의 문제에 대한 나의 흥미가 되살아나게 되었다. 가톨릭 교회는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돈다고 공표하면서 과학의 문제에 관해서 법칙을 펴내려고 시도함으로써 갈릴레이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었다. 수세기가 지난 지금 교회는 우주론에 관해서 조언을 얻기 위하여 많은 전문가들을 초대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학회의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교황과의 회견이 허락되었다. 교황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대폭발 이후의 우주의 진화를 연구하는 것은 괜찮으나 대폭발은 우주 창조의 순간이므로 하나님의 일이니만큼 대폭발 그 자체를 알아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내가 학회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주제, 시공간은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고 따라서 시공간의 시작, 우주 창조의 순간이 없다는 가능성을 교황이 몰랐던 것을 그때 다행으로 생각했다. 나는
갈릴레이의 운명을 공유할 생각은 없었다. 나는 그와 동일하다는 강한 느낌을 가졌는데 그것은 그가 죽은 지 정확히 300년 만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 그 이유의 하나인 것 같다. 특정한 과잉 에너지는 반중력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정적 모델을 만들려고 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도입했던 우주 상수와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우주는 이미 뜨거운 대폭발 모델처럼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상수의 청력 효과는 우주로 하여금 계속 늘어나는 팽창 속도로 팽창하게 만들었다. 물질 입자가 평균보다도 많은 구역에서도 물질의 중력으로 인한 인력은 우주 상수와 동등한 과잉 에너지의 청력에게 뒤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구역도 역시 인플레이션식의 가속되는 팽창을 하게 된다. 팽창할수록 물질 입자들은 그 사이가 더욱 멀어졌고 팽창 우주는 입자가 거의 없는 상태로 되면서도 여전히 과냉각된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을 것인가를 알아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의 시초에서 성립하는 법칙이 필요하다. 만일 일반 상대성 이론의 고전 이론이 옳다면 로저 펜로즈와 내가 증명한 특이성 정리는 시간의 시초가 무한히 큰 밀도와 무한히 큰 시공간의 공유를 가진 점임을 말한다. 알려진 과학의 법칙은 모두 이러한 점에서 깨어지게 된다. 특이성에서 성립할 새로운 법칙이 있다고 상상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약하게 생긴 점에서 그런 법칙을 공식화하는 것조차 매우 곤란하고 관측으로부터 그 법칙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길이 없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언젠가 이런 질문을 했다. 신이 우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자유를 가졌을까? 만약 무경계의 제한이 옳다면 신은 시초 상태를 선정할 아무런 자유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그는 우주가 따르는 법칙을 선택할 자유는 그래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대단한 자유가 못 된다. 오늘날까지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우주가 무엇인가를 기술하는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데 너무 골몰해서 왜 우주가 존재한가를 물을 틈이 없었다. 한편 왜를 묻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철학자들은 과학적 이론의 발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따라오지를 못했다. 18세기에는 철학자들이 과학을 포함한 인간지식 전체를 그들의 분야라고 생각하여 여러 문제를 논의했는데 예를 들면 우주에는 시초가 있는가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의 과학은 몇몇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철학자나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너무 기술적이고 수학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과학자, 철학자, 일반 사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인간과 우주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를 논하는 데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 답을 찾아냈다면 그것은 인간의 이성의 최종적인 승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1살의 루게릭 병이 발현해 2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당시의 의학의 예견을 비웃듯이 넘어서 무려 55년을 살아남으며 우주의 처음과 끝을 찾아낸 인류 최고의 지성 스티븐 호킹과 함께 걸었던 시간의 역사 속으로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